온라인은 잘 아시는 라스트 마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라인은 상품 물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특정 공간에다가 소비자를 모으는 행위가 아니라요. 소비자를 모으는 행위가 아니라 과상의 공간에서 물건 거래를 중개하기 때문에 실제로 구매자의 집 앞까지 배송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전가를 하든 아니면 판매자가 전가를 하든 플랫폼 사업자가 부담을 하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가격이라는 측면에서는 이 라스트 마일에 대한 비용 자체가 증가할 수가 없죠. 국내의 대형 업체들이 최근에 이제 옴니채널 시스템이라고 하는 온라인에서 구매해서 오프라인으로 픽업하는 형태의 구조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잘 보면 온라인으로 저가에 네가 구매를 하지만 우리가 특정 공간에 떨궈 놓을 테니 너의 노동비를 들여서 직접 와서 물건을 투치해라. 한마디로 그걸 통해서 기존의 온라인 시스템보다는 가격에 대한 할인폭을 주겠다라는 부분이 가장 크게 깔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가산의 공간을 만들어 놓는 물류 비용, 창고 비용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신동민 회장님이 옴니세븐 전략이란 세븐아이 홀딩스가 했던 옴니세븐 전략을 우리 세븐일레븐도 조입해서 옴니채널을 하자고 했을 때 세븐일레븐이라는 점포를 했던 이유가 이미 오퍼레이션 되고 있는 가맹점으로 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거 왜 안 되냐고 봤더니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게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편의점의 영업 면적이 20평 언더예요. 너무 작아요. 창고 보관해줘야 돼요. 그럼 두 번째로는 이게 우리나라 대기업이 상당히 안 좋은 특성인 것 같은데 나눠줘야죠. 이분이 물건을 보관했다가 공급을 하면 그냥 하라고 그러면 가맹점주 입장에서 얼마나 짜증납니까? 이것 때문에 알바도 써야 되고 창고도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 배분에 대한 정확한 피원칙을 세우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GS 리테일이라든지 합병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이런 구조에 있다 보니까 결국 옴니채널의 전체적인 가격 경쟁력은 구축할 수 있으나 앞서 말씀드렸던 온라인에 기반으로 했던 중개 수수료로는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 결국은 물류센터를 깔아야죠. 물류센터 가서 직매입해서 앞단에 있는 그러니까 판매자하고의 바잉 파워를 통해서 일단 직매입을 통해서 GP 마진을 개선을 시켜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송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대한통운이나 한진이나 롯데특배를 통해서 3자 물류를 통해서 보내느냐 아니면 쿠팡처럼 로켓 배송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물품을 우리가 공급하느냐 여부로 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나오죠. 제가 이거 최근에 이제 데이터가 이럴 것 같아서 한번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쿠팡의 판관비가 2.9조예요. 이 중에서 인건비가 2.7조입니다. 우리나라의 롯데쇼핑이라고 하는 연결법인의 총 관리 매출 기준으로 지금 백화점이 하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숫자도 정확히 모르는데 30조 원이 넘어가요. 왜냐면 예전에 백화점이 16조, 대형마트가 16조, 기타 사업부 다 합치면 엄청 높거든요. 근데 연결기준 판관비 인건비 비중이 35%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온라인은 오프라인 매장도 없고 사람들 필요 없으니까 인건비 효율성, 고정비 효율성 나온다고 다 얘기했는데 아니죠. 오히려 직접적으로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로켓 배송 그 다음에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여러 가지 비용 자체가 들어가면서 발생을 했겠지만 온라인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물류 앞단에 있는 GP 마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라면 고정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앞서 마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동화 물류를 하던 여러 가지 물류를 하던 사실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마트의 쓱닷컴의 취급고 자체가 한 4.5조 정도 올해가 5조 정도 돼요. 회계 기준으로 바꿔서 5.5조 상장시키려고 PSR을 올리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겉으로 보면 거래 금액의 적자가 마이너스 400억, 500억대 나와요. 그런데 PP센터라고 불리죠. 한마디로 네오물류센터가 아닌 데서 우리의 로컬까지 커버리지 영역을 확대하려면 지역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아줌마들이 패킹을 해가지고 택배로 보내는 이걸 저희가 PP센터라고 합니다. 엄청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세살 떠드는데 아이러니하게도 PP센터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이마트 별도의 GP 마진이 빠집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마트라는 회사는 쓱닷컴은 계열 분리가 돼서 다른 회사예요. 예, 다른 회사인데 판매 가격은 똑같아요. 그럼 누군가는 포장을 해주잖아요. 이게 누가 부담해요? 이마트가 부담을 합니다. 근데 이마트의 오프라인에서 사람이 사면 소매점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기존의 고정비 커버한. 이 얘기는 뭐냐면 중간에 스스로를 쓱닷컴에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쓱닷컴의 적자는 1,000억 원대가 넘어갑니다. 기본 구조로 그 정도 캐파를 달성을 해서 매출이 발생하려면 넘어가야 돼요. 이게 여러 가지 문제의 효율성이 안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마트의 쓱닷컴 자체가 네오물류센터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BRV나 어피니티 파트너스라는 외부 투자가 들어와서 이들의 엑시트 밸류를 만들어줘야 돼요. 엑시트 밸류를 만들어주려면 두 가지거든요. 취급고를 올리거나
아니면 상장을 시켰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2019년 사업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이걸 회계사가 잠재부채로 풋옵션을 9% 가지고 있다 해서 4천억의 차입부채를 잡아놨어요. 잠재금융 인식부채라고 해가지고. 근데 얘네가 추가적으로 3천억 투자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추가 투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쓱다컴의 영업실적 자체가 완화가 돼야 돼요. 그러면 비용적 부담을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이마트 별도 오프라인 회사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P스타 비중을 늘리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 PP스타를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비용적 부분을 해요. 근데 문제는 회사들은 다 그렇게 떠듭니다. 롯데마트도 그렇고 로원에 있는 풀필먼트 센터도 그렇고 아 우리가 잉여 공간 자체가 상당히 남아서 주차 공간에다가 자동화 라인을 깔아가지고 패키징을 해가지고 공급한다. 대형마트는요. 왜 가시는 줄 아세요? 대형마트의 성장 배경은 4인 가족의 소득 수준도 있지만 자동차 보급률 자체가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주차나 여러 가지 다수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편의성이 생겼기 때문에 간 겁니다. 그 공간 안에다가 여러 가지 라인을 설치한다. 도보로 대형마트 가가지고 4인용의 장을 보신다는 생각. 한마디로 오프라인 매출은 또 빠져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솔직히 그러고 대물류센터 땅값 지금 임대료 엄청 비싸잖아요. 뭐 경기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김포나 이런 쪽에 평당 9만 원 정도 임대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천이나 조금 여주 쪽만 가도 평당 7만 원. 이게 한 3, 4년 전만 해도 평당 3, 4만 원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류센터가 엄청 핫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워낙에 도시명에 물류센터를 지어서 효율을 내야 되지만 뭐 이마트 네오물류센터 3호점 오픈하려고 어디에 썼냐면 원래는 장안동에 장안교 넘자마자 부지에 하려고 그랬거든요. 아파트 현수막 걸리고 난리 났죠. 왜냐하면 대형 탑차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거주민 입장에서 상당히 안전성에 대한 위협을 도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P로 가는데 결국은 이러한 부분에서 이마트 자체도 계속 이걸 하려면 물류센터를 투자하기도 부담스럽고 투자를 안 하기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얘네가 꼼수를 했던 게 뭐냐면 아 네이버하고 대한통운이 수합을 했으니 아 우리가 네이버하고 약간의 베네핏을 주고 대한통운의 캐파를 활용하자라는 생각이 가장 강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대형 3사 택배 물류 회사가 대한통운하고 네이버하고 지분 사업을 했던 이유는 다 명확해요. 대한통운은 풀필먼트를 만들어 놨는데 가동률이 안 올라와요. 왜냐하면 CJ그룹의 온라인 커머스 사업부라는 게 사실은 거의 존재 가치가 없거든요. 굳이 하는 게 사실은 CJ 오쇼핑이 있었던 이제 벤더 업체들 상품 보관 정도였거든요. 그 가동률이 50%라고 지내는 얘기하는데 실제로 풀캐파 기준으로 보면 20%도 안 됐대요. 그러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는 파워셀러들의 물건을 입점시켜야 되고 그럼 이들의 고정비를 부담을 줄여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풀필먼트 형태로 변동비를 때리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형태로 오면서 결국 네이버와 섭을 했는데 대통 입장에서 갑자기 이마트에 쓱닷컴하고 업무 협약을 딱 했는데 너네들의 신선식품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풀필먼트를 무조건 늘린다고 메가물리스타 늘린다고 발표하는데 대통 입장에서 나중에 거래 금액 자체가 한계점에 다다르면 어떠한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고정비를 늘리는 건 쉬우는데 늘려놓고다가 효율을 안 나왔을 때는 폐점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서요. 지금 딱 보이시는 백화점 시장이 딱 그런 형국이거든요. 어찌됐든 그러다 보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는 결국 확장성이라는 측면이 있죠. 이게 결국은 풀필먼트라고 하는 거는 판매자한테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동산 임대 시장에 대한 비용적 부담을 고정비를 변동비로 완화시켜주는 모델입니다. 그냥 내가 물건을 많이 판매하면 결국 내 집안에서 보관하고 해서 물건 택배를 보내던 걸 창고를 얻어야 되고 직원을 뽑아야 되고 AS를 해줘야 돼요. 이거에 대한 비용적 부담이 온라인 시장에 커지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했냐면 쿠팡 입장에서는 야 물건을 다 맡겨. 그럼 내가 우리에서 구매될 때 바로 배송을 해줄게. 그럼 쿠팡 입장에서는 어떤 효익이 생기냐면 물류센터라고 했던 초기 투자 모델이 중장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직접적으로 매입하는 규모의 경제 효과 플러스 또 하나 부동산 시장과 서비스 기타 매출 수수료가 발생을 하면서 지금까지 뽑아놨던 로켓 배송맨에 대한 고정비 부담 자체가 완화될 수밖에 없는 여기다가 얘네가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통합 구매 형태라고 있죠. 셀러들은 다 그런 거죠. 야 니네 벤더업체 따로 하지 말고 그 리스트업 주면 내가 통합으로 특정 품목군에 대해서 소싱을 해줄게. 규모의 경제가 더 생겨나는 모델인 거죠. 이 부분이 결국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물류센터를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면서 이마트가 선택하는 방법은 결국은 1조 원에 대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입니다. 근데 여기서 얘네들의 얘기는 뭐냐면 캐펙스죠. 캐펙스. 캐펙스는 물류센터를 짓는 거고요. 오펙스가 들어가죠.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적 부담이 결국 쿠팡처럼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류센터 투자가 본격화된 현 시점에 온라인 업체들의 단기적인 수익성 전환 가능성은 거래 대금이 늘어난다고 해서 개선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만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금융경제 효과가 끝나는데 문제는 쿠팡의 전략이죠. 이거 컬리하고 아까 오아시스는 많이 하셨으니까 뭐 이제 넘어가고요. 쿠팡이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적자가 제 기억으로는 수천억대 났어요. 정확한 숫자 기억나면서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나가 덕평물류센터 화재 사고. 그건 나중에 보험금 환입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그건 치더라도 두 번째가 뭐냐면 쿠팡 이츠 비용 증가. 또 하나가 OTT라고 하는 쿠팡 플레이 컨텐츠 구입 비용입니다. 컨텐츠 시장만 잠깐 말씀드리면 요즘에 넷플릭스나 뭐 이런 거 난리잖아요. 오징어 게임 난리 났잖아요. 컨텐츠 구매 시장 자체가 워낙 좋은데 보통 회사들이 연간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돈을 투자를 합니다. 근데 얘네가 이걸 왜 하냐면 김범석 의장이 상장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바라보는 온라인 시장은 600조입니다. 제가 아까 475조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소매 시장이. 한마디로 뭐냐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확장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수익성이 나올 수가 없고 결국 쇼핑 커머스를 기반으로 국내 소비 시장에서 모든 관여할 수 있는 유형과 무형의 시장 자체를 침투하려고 하는 거였고요. 그 과정에서 쿠팡이츠가 상당 부분 성공을 한 겁니다. 근데 쿠팡이츠가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단순해요. 돈 쓴 거죠. 야, 저기 식당 하나에다가 저희 가는데 한 군데 해. 대신에 10,000원 줄게. 라이더들의 비용을 보존해 준 거죠. 얘네가 최근에 배민마트 가는 MFC 모델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라이더들 직고용을 하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배민마트라고 하는 거는 음식 외에 식품과 가공식품, 비식품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3시간 안에 물건을 30분 안에 물건을 배송하는 구조잖아요. 배민마트가. 그런데 이 라이더들은 자영업자거든요. 자기네 본인 물건을 개런티가 되려면 로켓맨처럼 돼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온라인 시장은 쇼핑 커머스로 시작해서 물류센터 투자로 전체 시장을 지배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장이라고 하는 식품 부분만 따져놓고 보면 규모 자체가 한 90조 정도 돼요. 거기다가 수많은 경쟁업체들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서 경쟁을 하는데 여기서의 우리가 종합 메타서치 플랫폼으로 되려면 모든 영역에 대해서 소비자가 만족할 만한 제품군들을 어플리케이션으로 접근 가능하고 빠르게 배송하고 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투자는 물류센터 투자가 물류센터 끝이 아니라 이 이후로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배민마트 가는 MFC 모델의 가장 큰 한계점은 사실은 물류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죠. 왜냐하면 테이크아웃을 해서 공급하는 과정에서는 라이더나 어플리케이션 여러 가지 비용만 발생을 해요. 하지만 내가 물류 창고를 하나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고정비가 또 들어가요. 그래서 GS 리테일이 뭐 한 거냐면 GS 홈쇼핑하고 GS 편의점이 합병을 해서 그 아까 얘기했던 다크스토어 플러스 편의점을 MFC 형태로 쓰겠다라는 거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적절한 배송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기요를 인수를 한 겁니다. 하지만 잘못됐죠. 왜냐하면 인수를 한다라고 해서 그 라이더들이 얘네 고용 직원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 하는 과정에서 지금 어저께인가 그저께 뉴스가 나왔어요. GS가 뭐였냐면 파크24라고 하는 자동차 파킹 그러니까 그거를 인수를 했습니다. 자연지분을. 그게 왜 했겠어요? 거기다가 이미 기 오퍼레이션 되고 있는 공간 안에다가 수익 구조가 발생하는 거에 소비자들이 물건을 픽업할 수 있는 결국은 옴니채널 시스템을 구축하고 거기서 라이더들이 물건을 픽업해서 공급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GS도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OTT나 이런 데 가면 결국 수익성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애널리스트는 뭐 주식 이런 얘기 잘못하면 안 되니까 제가 이 폴리포터 보고서에 뭐라고 썼냐면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주주와 채권자가 동일해야 된다. 하지만 온라인 시장은 기업 가치가 100조 갔는데 회사채 발행은 안 되는 시장이다. 회사채 발행이 왜 안 돼요? 적자니까. 신용평가 등급 못 받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쿠팡이 유상증자 때렸어요. 이 기업 가치가 단기적으로 수익성이 컨버전이 되고 앞서 말씀했던 확장성이 되면 PSR 밸류에이션을 때려가지고 10조 내, 100조 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애널리스트 관점에서 밸류에이션은 미래의 현금 흐름을 할인을 해서 현재 가치로 합산한 모델이 밸류에이션이라고 배웠습니다.
지금은 저금리 시장이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유동성이 풍부하고 베팅을 통해서 자금 시장이 올라간 거라고 보고 있고,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지금 실제로 외부 비상장 시장에서 밸류에이션 거래되는 부분이 자본 시장이 줄어들면 엄청나게 보수적으로 재편이 될 거예요. 이거를 반드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사를 하는 거는 부족하다 정도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